높은 빌딩과 잘 조성된 숲, 그리고 드넓은 한강이 흐르는 서울 도심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물을 꼽으라면 바로 이 새들일 것이다. 그런데 숲속에서 살아가던 새들이 언제부턴가 아파트와 빌딩 숲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번식을 위해서 빌딩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숨을 담보로. 대체 새들의 서식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무엇이 새들을 빌딩 숲으로 내몰았을까? 도심 속의 새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 도시의 높은 고층 건물 사이에서도 푸른 녹음이 우거진 숲과 공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달리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곤 한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생태계가 조성된 이곳은 새들이 서식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빌딩 숲에선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다. 도시라는 큰 공간 안에서 인간과 새들이 평화로운 공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새들이 점점 인간이 사는 빌딩 근처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하천 근처 고지대에 사는 야생조류가 도심 한가운데 둥지를 트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신기하고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어서 안타까움도 큽니다. 최근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알을 낳고 부화를 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곤 한다. 황조롱이는 왜 고층 아파트까지 날아오게 된 걸까? 황조롱이는 이런 바이팀이라든가 바이런스에서 둥지 트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이 뭐냐? 아파트 베란다죠.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로도 다 번식하는 건 아니에요. 새들도 자기가 여기서 내가 번식했을 경우에 먹이 사슬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새끼가 부화됐을 적에 이석이 좋은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 그래서 많이 번식하고 있는 거죠. 도심 속의 빌딩 숲 사이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는 새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끄럽고 위험하기까지 한 빌딩 숲에서의 산란. 대체 새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새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나와 멀리 떠났다가도 산란기가 되면 다시 그 장소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도심은 새들의 서식지마저 앗아가 버렸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새들은 잘려진 나무 대신 그 자리에 들어선 고층 빌딩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빌딩 숲에서 새들과 인간의 불편한 동거는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새의 배설물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들의 민원 신고가 빈번해졌고, 차량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음벽은 새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애초부터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들. 이 벽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새들은 무심코 날아들었다가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된다. 대체 이런 사고로 얼마나 많은 새들이 희생되고 있는 걸까? 서울 시내에서 다쳐도 들어온 새가 계절마다 틀리겠지만은 보통 하루에 3건, 많을 때는 10건 이상 들어올 건 있죠. 요즘 계절에는 어떤 새들이 주로 보게 되세요? 요즘 결에는 지금 산란기철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런 둥지에서 이소해서 그 훈련 과정에 그 나고든 새들 또는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어미가 먹이 잡아오다가 유리창에 부딪혀다 들어온 새들 거의 다 이런 새가 많죠. 또는 그 다음에 그런 전신들이라든가 그런 데 부딪혀서 그 들어온 새도 일부가 있고요. 운이 좋은 새들은 구조돼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현재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도 부상당한 새들의 치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부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케이지에 격리돼서 보호되고 있는 중이다. 더운 날씨에 샘을 찾지 못해 탈진으로 쓰러져 있었다는 어치는 이제 제법 기운을 차렸다. 이소 과정에서 어미와 분리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는 아직 야생으로 돌아갈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빨리 구조대에 발견된 새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녀석들이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도 없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제 세상에 갓 나온 황조롱이는 아직 모든 게 낯설다. 성동구청 그 관내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올해 이제 이 새끼 새인데 유조인데 땅에 떨어진 거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서 구조해가지고 와서 지금 보호했는데 한 15일 정도 크면은 자연으로 보내야지. 아주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 천연기념물이거든요. 323-8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깃털, 이 꼬리가 지금 덜 나왔어요. 한 15일 정도 있으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자연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자기들이 지가 잡아먹고 다 이렇게 해서. 아직 어려도 맹금류다 보니 발톱이 상당히 날카롭다.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이 있어야 누구도 다치지 않고 새를 보호할 수 있다. 우선 심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포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얘는 불안하죠. 불안한데 그러나 들어왔을 당시보다는 상당히 안정된 그런 맥박이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서 이제 숨결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관이나 이래 폐 이런데 숨결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문제는 황조롱이가 현재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점이다. 낯선 환경으로 긴장한 탓인지 먹이를 일체 거부하는 녀석. 할 수 없이 주사를 통해 영양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움을 주는 손길이지만 녀석의 눈엔 경계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치료하면서 항상 얘들이 이제 좁은 공간에 아무래도 있으니까 날개나 다리 이런 데를 점검을 해주는 거죠. 항상 뭐 자주 해줄 필요는 없지만 가끔 해줘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며칠 전에 구조됐다는 어린 새 한 마리도 만날 수 있었는데 불쌍하지. 네, 그거는 무슨 새예요? 아, 요건 비둘기 유조 새끼인데 이게 지금 저 주택가에서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고해가지고 들어온 새인데 이 사실은 어미 곁에 있어야 돼요. 얘들은 왜냐면 비둘기는 땅 특징이 유조 때 이후에 얘들을 대세김질 해가지고 먹이 주는 거거든요. 요거보다 더 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강제로도 조금씩 미끼고 있어요. 이제 불쌍하죠. 요새 이 천덕꾸러기인데 우리는 뭐 비둘기라고 구조를 안 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보호해가지고 좀 크면은 다시 자연으로 보내고 이래고 하고 있어요.
어미를 잃고 무리에서 낙오됐다는 비둘기 유조. 세상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시련이 닥쳤다. 비둘기는 현재 도심에서 가장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는 조류다. 빌딩 숲에 완벽하게 적응한 뒤로는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하며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돼버렸는데, 하지만 과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개회식에 비둘기를 날리는 것은 일종의 전통이었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 개회식에서도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제24회 대회를 상징하는 2,400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라 평화의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그렇게 날아간 비둘기는 산이 아니라 빌딩 사이에 둥지를 만들고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번식해 나갔다. 그렇게 개체수 조절에 실패한 뒤 도심을 방황하던 녀석들은 사람들과 빈번히 충돌했다. 그때 또 이걸 차후에 이걸 어떻게 사후 관리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런 거의 평화의 상징하는 비둘기 이거를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천덕꾸리가 돼가지고 천대를 받고 있는 비둘기가 돼버렸죠.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죠. 비둘기의 배설물은 자연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 높은 산성 성분이 있어 쇠를 부식시키는데 비둘기가 많이 살고 있는 철 구조물의 경우 늘 부식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담하게 아파트로 날아든 비둘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 고장 신고도 빈번하다. 배설물로 인한 냄새와 위생 문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비둘기를 내쫓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생존을 위해 악착같이 찾아오는 비둘기의 침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는 비둘기 집을 짓고 알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체수 조절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이지만 예산과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비둘기 집 지워지기 홍보 캠페인 해가지고 여기 설치해줘가지고 우리가 준공식 했던 그 사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공원에 만들어줘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 비둘기 집입니다. 이런 비둘기 집 많이 지어가지고 보호받는 비둘기 또는 떠돌이가 아닌 비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서식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새들이 도심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먹이 활동을 하고 새끼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새들의 서식지마저 파괴하는 개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파주의 한 마을. 인근에서 오래도록 다양한 새들을 연구하고 보호해온 꾸룩새 연구소 정다미 소장을 만났다. 그녀는 제작진을 근처 구릉지대로 안내했는데 이곳은 아주 오랫동안 정다미 소장이 관찰해온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절벽 틈 사이에서 졸고 있다는 수리부엉이. 맨눈으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카메라 렌즈를 당겨 자세히 들여봤더니 절벽 틈에서 쉬고 있는 수리부엉이가 눈에 들어온다. 근데 지금 한 거의 20년 넘게
왜냐면 이 마을 주민분 중에 이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장님 어렸을 때 제 알을 꺼내 드셨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더 된, 그 정도 계속 오랫동안 살고 있는 애들 같아요. 네. 계속 오래 살아왔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거의 10여 년 정도? 네. 절벽 아래에선 수리부엉이가 꾸준히 먹이 활동을 해온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맹금류답게 털 있는 동물을 잡아먹은 후 동물의 깃털이나 뼈를 발라 뱉어낸 펠릿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여기 바닥에 지금 펠릿을 토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주로 여기서 쉬면서 펠릿을 토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여기가 얘들한테 서식 환경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럼요. 네, 서식 환경도 좋고 이 주변에 먹이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건 지금 쥐를 먹은 건데 쥐 아래 턱뼈도 보이고요. 들쥐류를 먹은 것 같은데 이 주변에 뭐 꿩, 뭐 메토끼, 쥐, 뭐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수리부엉이한테 먹힘을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펠릿을 보면 부엉이가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최근에도 먹이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떨어져 있고 여기. 수년 동안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수리부엉이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절벽 주변으로 대규모 개발공사 허가가 떨어진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 보호종인 수리부엉이의 개체 조사가 누락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이 부엉이가 살고 있는 이 바위 절벽 꼭대기에 전망대와 뭐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이 반대편에 거의 뭐 음식점이나 다양한 체험 시설들 엄청난 거의 200억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은 이 부엉이가 살고 있는 이 부분만 원형 보존지구로 보존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새를 관찰해온 전문가들조차 하는 말이 얘네는 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할 때도 그 엄청난 소음에서도 얘네는 견뎌온 아이들이다. 견뎌온 애들이기 때문에 발파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공사 작업을 해도 부엉이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엉이가 처한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네, 지금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천적의 위협이 없는 한 한 번 정한 서식지를 잘 바꾸지 않는다는 부엉이. 그래서 녀석들은 서식지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공사장 소음이 들려와도 꾹 참고 살아간다. 부엉이가 별탈 없이 번식하는 모습을 보고 서식지 주변 개발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과연 어떤 생명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바로 뒤에서 대규모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길 수 있을까? 게다가 보금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인간을 위한 전망대와 산책로로 바뀌면 수리부엉이가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은 사라지고 만다. 부실한 환경평가로 인한 개발 열풍은 서울 근교 곳곳에서 불고 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을. 꾸준히 근처 산왕산의 새들을 모니터해왔다는 교사 박항재 씨를 만났다. 그가 제작진을 이끌고 간 곳은 증축을 앞두고 있는 골프장이 훤히 보이는 언덕인데 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아래쪽이 현재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9홀짜리 골프장입니다. 지금 현재 9홀인데 9홀을 추가해서 18홀로 확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산왕동은 자연 촌락 형태의 마을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근처에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다는데 계획대로라면 증설될 골프장과 주민들의 집터가 거의 맞닿게 된다. 이대로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면 새들의 서식지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2007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된 자료를 보면은 무려 52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조사된 이후에 2007년에 보면은 그 사업자 측에서 환경 영향평가 조사한 자료 보면은 거의 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2010년 넘어서 환경 영향평가 조사의 자료를 봐도 18종, 17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종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도 지금 현재 34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2차에 걸쳐서 조사된 자료 속에서 34종이기 때문에 지난 2007년에 조사된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종수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왔다. 주변 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의 희생을 통해 길이 닦이고 건물들이 세워졌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개발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새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여가 활동이 새들과의 공존보다 더 중요한 일일까? 새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숲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숲은 갈수록 나무가 베어지면서 사라지고 있고 물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어서 새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새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시민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고 가능하면은 이 도시만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무분별한 개발의 시행착오를 반성하고 도심 속 새들과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난 장소가 있다. 바로 남산이다. 현재는 생태공원으로 거듭난 장소지만 60년대는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70년대는 외국인들의 편익을 위해 초대형 외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남산의 경관을 가로막기도 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비난 여론이 일었고 그것을 되돌리는 데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했다. 결국 남산의 외인 아파트는 남산 제모습 찾기 운동 일환으로 22년 만에 철거됐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생태공원이 들어선 것이다. 제작진이 남산을 찾은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채비를 한 이들은 숲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모두 새를 관찰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2016년부터) 매년 단원을 모집해 활동하고 있다는 남산의 새시민 모니터링단. 이들은 전문가와 동행해 새들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이제 2년 정도 활동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데. 이곳에 많은 이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어떠한 생물들이 정말 얼만큼 다양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그런 일환으로 조류 모니터링을 갖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시민 모니터링단을 뽑아서 1기 선생님이 배출이 됐고 그 와중에 1년 조사를 하면서 의외로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샘의 번식이라든지 솔부엉이 번식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외에 많은 새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새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모니터링단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새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참새나 비둘기가 아니라 조류 도감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귀한 새들이 사람들 가까이에서 머물고 있었다.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장소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서식처가 있기에 새들이 매년 찾아오는 것이다. 모니터링단은 남산에 나올 때마다 관찰한 새들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긴다. 나무에 매달린 작은 구조물은 바로 인공 새집인데 야생 조류들을 불러들이는데 큰 공을 세웠다. 새 모니터링단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이 인공 새집을 청소하는 일이다. 새로운 입주자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한다는데 1차 번식이 끝난 이후에 청소를 해주면은 다시 2차 번식할 때 이용률이 좋아요. 여기 부화가 안 된 알이 하나 있어요. 장갑 낀 사람은 받아도 됩니다. 청소 과정에서 발견된 새들의 흔적을 통해 새의 종류와 생태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인간의 개입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들의 생태 습성을 고려한 이런 작업들은 새들이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둥지 크기에 따라서 공간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차 번식한 둥지가 있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후에 포개서 또 둥지를 짓거든요. 그러면 그 둥지 높이에서 구멍이 새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청소를 해주고 나면은 그 다시 둥지 재료를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약간 청결, 깨끗함.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습해져요. 그 안에가 약간 썩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조해서 그런 부분 좀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데 비가 오고 이런 부분 영향에서 습기가 차고 그러면은 이용을 안 하려고 하죠. 이들이 습한 데는. 이런 철저한 관리 덕분에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새들의 높은 이용률이 바로 그 증거인데 2차 번식. 그 위에다 새로 둥지 들어가고 알 2개 났어요. 네, 박새 같아, 박새. 박새. 참새 아니고 박새. 작년에 비해서 1차 번식이 훨씬 이번이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작년에 한 5, 60%였다면 지금 7, 80% 정도로 상당히 이용률이 높이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2차 번식까지 다 하고 나면은 뭐 8, 90%까지도 이용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그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인공 새집은 대규모 개발로 자연님이 소실돼서 둥지를 틀지 못하는 새들을 위해 1875년 독일에서 처음 고안됐다. 이후 새들의 번식과 산림 해충 방제 효과가 나타나자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가 됐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숲의 생태를 해치기도 해서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현재 남산에서는 인공 새집의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홍릉숲에 인공 새집 10개를 설치한 뒤에 해충 구제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새집 한 가구당 1년간 평균 18만 7,500마리의 해충을 먹어치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도 수의 해충을 방제를 통해서 없애려면 대략 48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즉 인공 새집 한 개당 48만 원 정도의 방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남산에 설치된 인공 새집들은 구멍의 크기가 여러 가지인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다양한 크기의 새들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큰 새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지. 여기서는 이제 솔봉이가 번식, 소쪽새 뭐 이런 애들 장소적으로 바뀌어지면은 원앙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새집이 다 구멍이 3cm 정도 크기의 박새류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인공새집만 다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국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멍 크기를 다양하게 해주면은 그 구멍 크기에 맞게끔 거기에 찾아오는 새들도 있죠. 대형 인공새집 덕분에 천연기념물 솔부엉이도 무사히 번식에 성공하고 둥지를 떠나갔다. 출입구가 큰 인공새집이 꼭 필요한 새들이 있다. 곤줄박이의 경우는 구멍이 4cm 이상, 오색 딱따구리도 구멍이 5cm 이상이 돼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소쩍새, 찌르레기, 원앙 등도 크기가 맞으면 인공새집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이용한다. 2016년까지 남산의 새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확인된 새들은 소형 맹금류인 떼까치와 멸종 위기종인 새매를 비롯해 총 61종이다. 인공새집의 역할이 컸다. 많은 차량과 대기 오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런 공간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 남산이라는 곳에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대부분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새들이 살고 있었고 또 실제 인공새집을 달아줘 봤더니 인공새집 이용률이 상당히 좀 높았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도 그랬지만은 실제 그 인공새집의 이용률도 높은 부분이 나타났죠. 인공새집을 달아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도심 속에서도 새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다. 제작진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김포 한강 야생조류공원. 한강 바로 옆에 너른 들판이 펼쳐져 생태계가 고스란히 보존됐다. 아파트가 들판 저 너머에 조성되면서 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것이다. 이제 2001년도에 이제 김포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제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때 당시 여기가 이제 삼화제분에서 운영하는 그 농사를 짓던 곳이에요, 이곳이. 그런데 이 신도시에서 여기만 빠져 있는 이유는 나중에 그 개인이 이 농경지를 훼손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들도 살 수 있게 이 농경지를 신도시 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야생조류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 새들의 터전으로. 그래서 LH공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 땅을 남기게 된 거죠.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을 새들의 서식지 보존을 위해 남겨두는 것. 당시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덕분에 자연 환경이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고 매년 수많은 철새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곳곳에서 새 둥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심지어 거대한 간판 나무 틈 사이에 집을 지은 녀석도 있다. 저기가 이제 황조롱이 집. 아, 그럼 저기에 원래 황조롱이가 있었었어요? 네, 저 자리에. 지난 5월 말경 이소했죠. 나갔죠. 내년에도 또 여기 와서 집을 질 거예요. 그냥 이 둥지를 쓸 거예요. 풍부한 먹잇감이 있는 서식처에서 여유 있게 번식에 성공한 조류공원의 황조롱이들. 녀석들은 더 이상 아파트 베란다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조류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들녘에서 작물들이 재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모내기가 끝난 논에서는 벼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다.
가을이 되면 황금 물결로 장관을 이룰 것 같은데 이 많은 곡식들의 주인은 누구일까? 농부들이 일부러는 심지 않는다는 매자기도 눈에 띈다. 오히려 농사에 방해가 된다고 없애는 풀인데 이곳에선 무성하게 자라있다. 사장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나달 들녘이에요. 그 철새들을 위한 그 먹이터. 이게 이제 철새들을 위한 그 먹이터고, 여기 보면 이제 매자기를 여기 심어 놓은 거는 이제 구근류를 좋아하는 새들을 위해서 심어 놨고, 저쪽에는 이제 벼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칸은 물론도 만들어줘서 새들이 좋아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벼가 다 익으면은 그 벼를 수확해서 그대로 뿌려놓고 또 벼집 놓기를 해요. 그 새들이 좋아하는 습성을 그대로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저 무농약, 그러니까 농약을 안 쳐서 새들에게 지장이 없게끔 다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지금 이제 주변에 그 한강하구를 내려오면서 보면은 주변에 그 농경지가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먹이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지금 도래한 거죠. 그래서 그 새들을 위한 먹이터 공간. 장소 선정부터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사까지 곳곳에 새들을 위한 사람들의 배려가 눈에 띈다. 지금 이 매자기를 심어둔 이유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위해서 심어놨어요. 구근류를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저 제두름이라든가 게리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요게 매자기. 바로 요 밑에 이제 구근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게리나 제두름이가 좋아하는 그 구근 뿌리예요. 요 뿌리.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현재 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 제두름이하고 게리가 올 것을 생각해서 미리 이걸 갖다 이렇게 파종해 놓은 거죠, 지금. 애들이 그 뿌리를 먹는 거예요? 네, 뿌리를 아주 선호하죠. 이제 물론 이제 벼 나달도 먹지만 요 구근 뿌리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먹잇감이 풍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철새들이 다녀간다. 여름에는 백로, 외가리, 민물가마우지 등이, 겨울에는 제두름이 큰 기러기가 번갈아 이곳을 찾는다. 인간과 새들의 평화로운 공존. 어쩜 이곳에서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 인간의 욕심을 끝없이 펼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안. 예를 들어서 새가 서식하는 곳이라면 그 서식 공간을 조금이라도 남겨둬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개발, 우리의 욕심으로 그 작은 배려 없이 모든 것을 다 훼손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들에게 작은 우리의 마음의 배려. 이것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길을 이용하는 인간과 하늘길을 이용하는 새들은 오랜 세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불러일으킨 과도한 개발은 그 오랜 신뢰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새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알고 있다. 주저함 없이 실행에 옮길 때 새와 인간의 진정한 공존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